메란야담에 오신 걸 환영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를 올리겠사옵니다. 옛날 옛적 영남 깊숙한 산골 운봉연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달 없는 밤이면 산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더욱 기괴한 것은 그 북소리와 함께 죽은 듯 살았다 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뒤덮은 밤, 운봉연 산자락에서 낮게 울려 퍼지는 북소리가 들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이는 애군이 든다는 말 때문이었지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는 떠돌이 무녀 한 사람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연화라 불리는 그 무녀는 보름 전 호련히 나타나 마을 주막에 짐을 풀었지요. 서른 안팎으로 보이는 연하는 검은 무복의 붉은 허리띠를 두른 채 작은 북 하나만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날 밤 산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질 때 연화는 주막강 안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듯 손으로 목덜미를 감싸 쥐었지요. 그 순간 연화의 손끝 사이로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자국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듯 붉게 물든 그 표식은 부적 같기도 하고 상처 같기도 한 기이한 모양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표식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울고 있다고, 아직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지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마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섰을 때 빨래하던 아낙네들이 그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15년 전 죽은 그 아이의 얼굴이라며 수군거렸지요. 연화는 이 마을에 처음 왔다고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다가와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틀릴 수 없다고, 분명 그때 그 계집아이의 얼굴이라고 말이지요. 다음 날 저녁 연화는 다시금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그 우물은 운봉연에서 가장 오래된 우물로 100년도 더 된 것이라 했지요. 연화가 우물둘레 돌담에 손을 짚고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마을 입구에 매여 있던 말 한 마리가 갑자기 울부짖으며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집마다 기르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심지어 달장 안달들까지 푸드득 날개를 퍼덕이며 꼬꼬댁거렸습니다. 온 마을의 짐승들이 동시에 울어대는 통에 마을 사람들이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본다고, 저것들이 무엇을 본 것이냐고 말이지요. 그 말에 모든 이의 시선이 우물가에 서 있는 연화에게로, 아니 정확히는 연화의 뒤쪽 허공을 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운봉연 원님 이판수는 연화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원님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로 이곳에 머무는 것이냐 물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원님을 바라보는 순간 철커덕 소리와 함께 이판수가 들고 있던 술잔이 마루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원님은 숨이 막힌 듯 뒤로 물러서며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식은땀이 맺혔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지요. 옆에 서 있던 사령이 놀라 부축했습니다. 이판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 계집을 당장 내쫓으라고, 아니 잡아 가두라고 외쳤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원님을 바라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연화는 관아에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원님 이판수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당장 마을에서 떠나라고만 명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연화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홀로 우물가에 선 연화는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우물 안물은 검게 고여 있었고 달빛조차 그 속으로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우물 둘레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 마을의 물은 사람이 죽여 막아놓은 물이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물 속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썩은 듯하면서도 비린 듯한 형언하기 어려운 냄새였지요. 연화는 목덜미의 붉은 표식을 손으로 감싸주며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고, 이 우물 속에 있는 것이냐고 말이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 그 순간 우물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닷새째 되던 밤, 연화는 주막 마당에 북을 놓고 앉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떠오르지 않았고 하늘에는 먹구름만 가득했지요. 연화는 천천히 북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2번, 3번 북을 두드리는 순간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똑같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가 북을 두드리면 산에서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마치 메아리처럼 아니 누군가 답하듯 정확히 같은 박자로 울려 퍼졌지요. 주막 주인이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연화는 담담하게 두려워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북을 두드렸지요. 이번에는 빠르게 북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산에서도 똑같이 빠른 북소리가 되받아쳤습니다. 연화는 북채를 내려놓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붉은 표식이 다시 한번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연화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2개의 북소리가 밤새 주고받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사령들이 주막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원님의 명이라며 무녀 연화를 당장 나와 포박을 받으라고 외쳤지요. 사령 하나가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습니다. 요망한 무녀 연화는 마을에 괴이한 일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현혹하며 밤마다 귀신을 불러내어 민심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이는 무당의 음사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말이지요. 연화는 방문을 열고 나와 조용히 사령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지요. 사령들이 연화를 끌고 가려는 순간 마을 나무꾼 윤겸이 달려왔습니다. 무녀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며 원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냐고 소리쳤지요. 윤겸은 사령을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원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녀가 아니라 무녀가 밝힐 진실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지요. 그 말에 사령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연화는 윤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가겠다고 말했지요. 연화가 관아 마루에 꿇어 앉았을 때 원님 이판수는 높은 자리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며 죄를 낱낱이 고하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관아 뒤뜰 창고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는 무엇이냐고 말이지요. 이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 끌려올 때 들었다고 깊은 밤 창고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를 말이지요. 곁에 서 있던 향리 서만복이 황급히 나서며 허튼 소리를 짓거린다고 외쳤습니다. 창고는 단단히 잠겨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요. 하지만 연화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을 살피면 알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곡식이 얼마나 사라졌는지 말이지요. 이판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령들에게 당장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한식경이 지나 돌아온 사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창고 곡식이 절반이 없어졌다고 말이지요. 순간 관아가 술렁였고 서만복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이판수가 소리쳤습니다. 내 짓이냐고 말이지요. 향리 서만복이 곡식을 훔친 죄로 잡혀가자 연화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두려워하며 멀리했지요. 그날 저녁 주막으로 돌아온 연화에게 윤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막 잡아온 꿩 한 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겸이 꿩을 내밀며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이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윤겸은 무녀가 아무 잘못도 없지 않느냐고 오히려 마을의 잘못을 밝혀내었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자신을 도우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윤겸은 무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대답했지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한 사람 있는 곳엔 귀신이 먼저 간다오. 그 말에 윤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는 그의 어깨 너머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날이 뒤에도 이미 따라온 것이 있다고 말이지요. 윤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부디 자신을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에 사는 김서방댁 아이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어 옆집 노인이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더니 사경을 헤맸지요. 그 다음 날에는 5 식구가 동시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심한 열과 함께 배를 쥐어뜯는 듯한 통증, 그리고 멈추지 않는 설사였지요. 사흘 만에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아눕자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 무녀 때문이라고. 저 계집이 온 뒤로 마을에 괴이한 일만 생기지 않았느냐고 말이지요. 성난 마을 사람들이 주막으로 몰려왔습니다. 손에는 돌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지요. 나와라고, 당장 마을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외쳤습니다. 연화가 방문을 열고 나오자 돌멩이들이 날아왔습니다. 연화의 이마에 돌이 맞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피를 닦지도 않고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은 소인이 아니라 그대들이 마시는 물에서 온 것이요. 우물을 살펴보시오. 그 안에 죽은 자가 물을 막고 있소.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역병이 점점 더 심해지자 어쩔 수 없이 우물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원님 이판수는 사령들을 보내 우물물을 길어 올리게 했지요. 연화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레박에 올라온 물은 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2번째, 3번째 길어 올릴수록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우물가에 다가가 물 냄새를 맡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귀신의 냄새가 아니오. 썩은 죄인의 냄새요. 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감께서는 아시지 않느냐고 15년 전 이 우물에 무엇을 버리셨는지 말이지요. 순간 이판수가 뒤로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부축했지요. 연화는 다시 우물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썩은 짐승 냄새라고, 그리고 그 밑에 묻힌 작은 것의 냄새라고 말이지요. 연화의 목덜미에 있는 붉은 표식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윤겸이 주막으로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마을을 떠나라고, 이제 더 이상 여기 계시면 목숨이 위태롭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작은 북을 쓰다듬으며 아직 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에서 또다시 희미한 북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지요. 자신은 약속을 했다고, 죽은 아이의 울음이 끝날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윤겸이 무녀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돌려 윤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자신은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심판하러 왔다고 말했지요. 그 말에 윤겸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다시 북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이 마을에서 죽은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는 아직도 밤마다 북을 치며 울고 있다고 말이지요. 역병이 더욱 심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결국 우물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장정 넷이 우물 아래로 내려가 바닥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1시경쯤 지났을 때 우물 밑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황급히 밧줄을 당겨 장정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장정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더냐고 물었습니다. 장정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한때는 붉은색이었을 옷감이 진흙과 오물에 절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마을의 늙은 할멈이 그 헝겊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15년 전 죽은 그 아이가 입었던 저고리라고 말이지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멈은 떨리는 손으로 헝겊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분명하다고, 자신이 손수 지어준 옷이니 틀림없다고 말이지요.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헝겊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돼지 사체를 함께 묻어 썩는 냄새로 가려놓은 것이라고 중얼거렸지요. 원님 이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모든 이의 눈이 원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판수는 미친 듯이 웃으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15년 전 그 계집도 불 앞에서 살려달라 애원했지. 하지만 나는 그년을 태워 죽였다. 아이도 함께 죽였지. 너도 그 여인처럼 다 죽어야 한다. 이판수의 고백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령들이 연화를 끌고 가려 하자 윤겸이 달려들어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하지만 사령들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화는 마을 한가운데 묶였고 주변에는 장작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목덜미의 붉은 표식을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중얼거렸지요. 장작 더미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윤겸이 횃불을 든 사령의 손을 움켜잡았습니다. 안 된다고,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외쳤지요. 윤겸은 사령을 밀쳐내고 연화가 묶인 기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사령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윤겸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원님이 죄인이라고, 15년 전 죄 없는 모녀를 죽인 자가 원님이 아니었느냐고 말이지요. 그때 연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무꾼 나리는 그만 가라고 말이지요. 윤겸은 무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윤겸은 필사적으로 몸을 빼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표식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윤겸의 손을 타고 뜨거운 기운이 흘러들어왔지요. 윤겸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었습니다. 불타는 집, 울부짖는 여인,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지요. 나리도 그날 그곳에 있었다고 말이지요. 윤겸은 떨리는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는 원님을 따라 산속 오두막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묶인 기둥 옆에 놓여 있던 그녀의 북이 저절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북체가 움직이며 소리를 냈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은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고 말이지요. 순간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세찬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연화를 묶은 밧줄이 스스로 풀려나갔고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판수가 전연히 귀신을 불렀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저 멀리 산에서 답하는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개의 북소리가 하나가 되어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산에서 홀로 울던 그 목소리였지요. 설이나 이제 그만 울어도 되느니라. 어미가 왔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산에서 북을 치며 울던 아이가 누구였는지, 15년 전 원님에게 죽임을 당한 그 어린 계집아이였던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쳤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검은 물이 솟구쳤지요. 연화는 비를 맞으며 원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목덜미의 붉은 표식이 불타는 듯 빛을 발했습니다. 이판수는 15년 전 죄 없는 모녀를 불태워 죽이고 아이의 시신을 우물에 버렸다고 말이지요. 원님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 돼지 사체로 덮어 묻었다고, 하지만 아이는 죽지 않았다고, 홀령이 되어 15년 동안 산에서 북을 치며 울고 있었다고 말했지요. 천둥 소리와 함께 연화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희는 그 아이의 언니요, 죽은 어미의 딸이요, 그리고 비의부에서 보낸 역병 조사관이요. 폭우 속에서 연화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어미는 이 마을 우물가에 사는 평범한 과부였다고, 무남동녀였던 자신과 갓 5살이 된 동생 설인이를 키우며 살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원님 이판수가 어미의 미모를 탐해 첩으로 데리려 했고, 어미가 거절하자 모함을 꾸며 역병을 퍼뜨린 무녀라 누명을 씌웠다고 했습니다. 이판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관아 사령들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어미는 불 속에서 설인이를 품에 안고 죽었다고 말이지요. 자신은 그때 겨우 10살이었다고, 다행히 뒷문으로 도망쳐 목숨을 건졌고 지나가던 비의부 관리에게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비의부는 역병과 괴지를 다스리는 은밀한 관청이었습니다. 연화는 비의부에서 자라며 무녀법을 익혔고 역병의 근원을 찾는 조사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이곳에 역병이 돌 때를 말이지요. 윤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번 역병도 무녀가 일으킨 것이냐고 말이지요. 연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역병은 우물 속에 묻힌 설인이의 시신이 물을 오염시켜 생긴 것이라고, 자신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우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한 것은 옳았다고, 자신은 그때 그 아이가 맞다고, 하지만 죽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동생이었다고 말했지요.
짐승들이 자신을 보고 울부짖은 것은 자신 뒤에 서린이의 홀령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라고, 산에서 울리던 북소리는 서린이가 치던 것이라고, 자신이 부르자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복선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연화는 목덜미의 붉은 표식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 표식은 서린이의 홀령과 맺은 약속의 징표라고,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증표라고 말이지요. 연화의 고발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 판수를 애워쌌습니다. 이 역적놈이라고 죄 없는 모녀를 죽이다니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외쳤지요. 이 판수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 판수를 죄 없는 백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폐한 죄로 파직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고 명했습니다. 사령들이 이 판수를 결박했습니다. 끌려가는 이 판수는 연화를 보며 용서해달라고 외쳤지만 연화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제를 지냈습니다. 촛불을 밝히고 음식을 차려놓은 뒤 모두가 우물을 향해 절을 올렸지요. 설이나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하다고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작은 북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산에서 답하는 북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울려 퍼지던 그 북소리가 멈춘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목덜미에 있던 붉은 표식이 서서히 빛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이나 이제 가도 된다고, 언니가 약속을 지켰다고 말이지요. 비가 그쳤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잠시 어린아이의 형체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흘 뒤 연화는 마을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작은 북 하나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지요. 윤겸이 마을 어귀까지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윤겸은 슬픈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본 것들이 모두 진짜였느냐고 말이지요. 나리는 15년 전 그곳에 있었지만 직접 죄를 짓지는 않았다고, 다만 막지도 못했다고 말이지요. 윤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리,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람의 악입니다. 사람의 악은 귀신이 벌하지 않소. 사람이 벌하고 사람이 바로잡는 것이요. 아침 햇살이 그녀를 비추는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연화의 목덜미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표식을 말이지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윤겸이 저 표식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라고, 원한을 풀어주되 그 아픔을 잊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이지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물물은 모두 퍼내고 깨끗이 씻어낸 뒤 새로운 물이 채워졌습니다. 역병도 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지요. 밤이 되어도 산에서는 더 이상 북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원한은 반드시 풀어야 하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가 있고 그 정의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